저희 그 경상국립대학교 한국사회학 SSK 연구단에서 지금 진행하고 있는 1년 연속 세미나입니다. 한국의 마르크스주의라는 주제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사회를 맡고 있는 저는 SSK 연구단 정구현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그 1년의 세미나 두 번째 순서로 그 서울대 인문학연구원 홍정욱 선생님께서 식민지 조선에서의 마르크스주의 이런 주제로 이제 좀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홍정욱 선생님께서는 지난 2월에 민족과 혁명, 식민지 사회주의의 이념과 실천이라는 책을 또 내시기도 하셨는데요. 오늘도 그 내용으로 좀 이렇게 발표를 해주시리라 기대가 됩니다. 네, 그러면 홍정욱 선생님 바로 자리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그럼 제가 요거 화면을 공유하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예. 아이고, 잘 보이시죠? 예. 예, 잘 예. 보입니다. 예, 예. 그냥 제목을 그냥 책 제목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잘 모르는 얘기 해봤자 말만 엉킬 것 같아가지고 그냥 제가 쓴 책의 내용을 좀 요약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고 좀 얘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이거 눌러야지 되는구나. 예, 이게 좀, 뭐 너무 거창한데요. 제가 그 서울대 국사학과에서 2000년에 석사 논문을 썼습니다. 그 사회주의자의 전향을 가지고 썼고요. 그다음에 일본으로 유학을 가가지고 그 일본 대학에다가 박사 논문을 그 전향을 가지고 조금 석사 논문을 좀 발전시켜가지고 논문을 제출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갖다가 요 왼편에 있는 책으로 묶어서 낸 게 2011년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일본에서 계속 공부를 하다가 2015년에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뭐 이것저것 뭐 공부를 하다가 다시 조금 이제 사회주의 이런 쪽으로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주제가 글로 돌아가서 24년에 주로 그 사회주의를 탄압하는 그 총독부의 정책 같은 거를 정리하는 책을 하나 냈고요. 그 다음에 올해 그 요 책을 아까 소개해 주신 책을 냈습니다. 근데 뭐 이게 사실 이래도 되는 건지 모르겠지만 사실 세 책에 공통적으로 들어가 있는 게 석사 논문입니다. 제 석사 논문이 조금씩 형태를 바꿔가면서 이 책 세 곳에 모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뭐 제 공부의 출발점이었던 것 같고요. 전향이 특히 이제 전향이라는 그 논리 속에서 이 민족 문제가 어떻게 설명되고 있는지 이게 제 문제의 출발점인데 이 요번에 낸 책에서는 그걸 좀 확대시켜가지고 전향뿐만 아니라 사회주의 운동과 사상에서 특히 이제 한국에서 민족 문제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이제 그걸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책의 구성인데요. 1부랑 2부로 나눠가지고 1부는 뭐 운동, 실천 이런 게 될 것 같고 2부는 사상이나 이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1부는 이렇게 시대 순으로 30년대 이후를 이렇게 좀 셋으로 나눠서 설명을 해봤고 그다음에 2부는 뭐 사장은 뭐 아시아적 생산 양식론, 내재적 발전론 이런 좀 역사학의 문제를 주로 다뤘고 5장에서는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 이런 좀 뭐 경제학이라 그럴까요? 경제사라 그럴까요? 그런 얘기를 좀 다뤄봤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의 서장을 좀 이렇게 요약을 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뭐 서장이니까 서론이니까 도대체 왜 사회주의를 공부하는지, 그리고 우리한테 사회주의가 뭔지, 이런 걸로부터 얘기를 시작을 했는데요. 어, 그거에 대한 답은 이제, 제 나름의 답은 사회주의를 역사로서 서술을 해보겠다. 좀 약간 새삼스러운 말입니다만은, 이제 그게 저의 주장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제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이제 사회주의를 혐오하거나 아니면은 그냥 막연하게 동경하거나 이 두 가지 경향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그걸 넘어가지고 좀 차분하게 역사의 대상으로 좀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다 이런 얘기였고요. 하지만 제가 또 신경을 쓴 거는 뭐 사적 유물론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사회주의 역사학이라 그럴까? 근데 그런 사적 유물론은 저의 연구 대상이긴 하지만 저의 연구 방법론이 될 필요는 없다. 이런 것도 좀
스스로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이제 그래가지고 이 뭐 다 쓰고 난 다음에 추출해낸 키워드입니다만은 결과적으로 대중, 민족, 전쟁, 식민지 이 네 가지 키워드를 제가 계속 생각하고 있었던 게 아닌가 이렇게 스스로 정리를 해봤습니다. 먼저 대중인데요. 뭐 최근에 식민지 연구의 하나의 큰 방향이죠. 대중의 그 뭐야 착목을 하고 식민지 근대의 전개에 주목을 하는 게. 근데 그걸 갖다가 사회주의 연구에도 좀 그런 시각을 적용해야 된다. 뭐 이런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식민지 근대 전개 속에서 오히려 더 운동이 거세지는 근대적 모순에 대한 뭐 이런 거에 주목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세계적으로 보면은 28년 코민테른에서 사회 계량주의와 민족 계량주의를 비판하는데 사실 이 계량주의라는 것이야말로 대중의 성장의 결과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조선에서는 그 무렵에 뭐 12월 태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뭐 약간 좌편향이라 그럴까요? 이제 그런 게 많이 이제 어, 전개가 됐는데 그게 좌편향인 이유는 바로 이 계량주의라는 게 뭔가 뭐라 그럴까요? 그냥 뭐 사람들이 이렇게 뭐 뭔가를 배신하고 뭐 이런 이미지라기보다도 대중들의 성장이라는 게 이런 다양한 어떤 지향을 가진 사회운동을 나갔다는 그 공산주의로 환원되지 않는 그걸 갖다가 이제 직시를 하고 그들과 함께 하지 못했다는 데서 이른바 좌편향이라고 비판할 수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하지만 또 하나 뭐 희망적이라 그럴까 당시의 실태를 보면은 역시 대중들은 뭐 혁명 개량 이거는 정말 공산당 원들의 이야기고 그 실제 노동자 농민들은 그냥 자신의 권리를 위해서 생활 속에서 투쟁을 해가는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그 속에서 20세기 한국 사회가 전개가 돼가는 그런 모습을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다음은 이제 또 하나의 키워드 민족인데요. 35년 코민테른에서 반파시즘 인민전선을 제창했다는 건 아주 유명한 얘기인데, 저는 이 반파시즘 인민전선이 실은 민족전선이었다. 식민지 주변부에서는 물론이거니와 유럽에서도 역시, 뭐랄까, 국민 형성, 이런 것과랑 아주 깊게 논리적으로, 그다음에 현실적으로 깊게 얽혀 있었다. 인민은 곧 민족이었다. 뭐 이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국제적인 반파시즘 인민전선이라 하는데 이게 혁명의 주체가 민족이 되기 때문에 사실 뒤에 또 말씀을 드리겠지만 뭐 민생단 사건이라든가 이런 걸로 봤을 때 각국의 사회주의자 사이의 소지를 갈등의 여지가 있는 거죠. 이런 논리적으로 그리고 현실적으로도 드러났고 그다음에 아주 작은 예일지도 모르지만은 제가 약간 좀, 이런 일이 있었구나, 이렇게 좀 깨달았던 게, 원산에서, 반파시즘 인민전선을 해야 된다. 반제 민족 통일 전선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게 되게 좋은 얘기인데, 그걸 이렇게 하다 보면은, 결과적으로 어떻게 드러나느냐. 일본인 노동자하고 연대하지 말고, 조선인 노동자랑 연대해야 된다. 이런 좀, 뭐랄까요. 약간 배회주의적인 그런 것도 있을 수 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아, 1945년 이후 동아시아의 각국이 걸어왔던 길을 좀 예고하는 게 아닌가 이런 좀 느낌도 받았습니다. 네. 그다음 이제 전쟁인데요. 역시 이게 논리적인 거지만은 이 논리 뭐 인민전선이라든가 이런 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초역사적인 거고 논리적인 문제들인데 이것이 전쟁이라는 구체적인 역사적 현실하고 얽히면서 이제 현실화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전쟁이 없었다면 아마 역사가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 거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한 얘기인데요. 그래서 일단 일본이 만주를 쳐들어가서 어, 영미 제국주의와 일본은 다르다. 이런 인식을 갖다가 코민테른도 그 당시에 가졌었는데 이것이 결과적으로 우여곡절 끝에
정말 40년대 그 중반에 그 2차 대전의 구도를 결정짓는 어떤 그런 거의 어떤 전초였다고 생각을 하고요. 전조였다고. 그러니까 이 반파심 인민전선이라는 것도 전쟁 속에서 구체화됐다. 비로소. 특히 이제 소련을 보면 더더욱 그렇죠. 말로는 뭐 코민테르에서 얘기를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독소 불가침 조약 같은 걸 맺고 그랬으니까 전혀 반파심전 인민전선을 실천하지 않은 거죠. 소련 입장에서 보면은. 하지만 독일이 자기 나라를 쳐들어오니까 반파심 인민전선이 갑자기 되는 이런 어떤 전쟁에 의해서 반파심 인민전선이 규정되는 그런 거를 이제 우리가 엿볼 수 있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우리나라에서도 마찬가지인 거고요. 이따 보겠습니다만은. 그다음에 마지막으로는 식민지인데요. 하여튼 식민지라는 그 실태, 그 제도, 이걸 갖다 직시를 해야 된다. 이게 저의 그 좀 새삼스러운 주장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뭔가 굉장히 그 독립운동을 주목하는 것 같으면서도 식민지란 조건을 전혀 인식하지 않고 있는 예로서 북한의 역사 서술 같은 거를 들 수 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코민테른의 노선이 대부분 그랬고 조선에 대한 지시가 또 우리 역사학 연구자들도 그런 경향이 있는데 반식민지 중국 뭐 반식민지라는 개념도 좀 모호한 개념입니다만 어쨌든 반식민지인 중국과 완전 식민지인 조선의 조건의 차이는 굉장히 컸다. 근데, 근데 그거를 구별하지 않고 민족 통일 전선이라든가 이런 걸 갖다 이렇게 양국을 비교하는 거는 옳지 않다. 예. 그리고 그거를 그 당시의 조선 사회주의자들이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었다. 예,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은 가볍게 1장부터 5장까지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 다음에 그 다음에는 너무 이런 또 큰 얘기만 하면은 뻥뻥하게 끝나버리니까 좀 여러 사람 계신 데서 제일 죄송합니다. 말을 잘해보려고 목사탕을 먹고 있었는데 목캔디가 걸려가지고 이런 또 네. 그 2장이 조금 이렇게 좀 핵심적인 내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회주의 운동과 관련해서는요. 그래서 요 1장부터 5장까지를 간단하게 개설을 하고 그 다음에 2장 얘기를 좀 쭉 말씀드려가지고 좀 여러분과 좀 이렇게 얘기를 나눌 토대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먼저 제 1장은 30년대 초반에 이제 운동을 다룬 건데요. 원산 총파업, 그 다음에 조선공산당 재건운동. 그래서 식민지 초기의 식민지 시기의 사회운동은 30년대 초반의 정점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당연하겠지만 이렇게 운동의 기복이 있는데 이 기복을 좀 이렇게 어, 인식하면서 운동과 사상을 생각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28년부터 32년까지 굉장히 정점을 찍고 그다음에 약간 좀 푹 꺼지는 크게 보면 이제 그런 그래프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런 혁명주의 운동뿐만 아니라 개량주의 운동도 그 굉장히 활발했다. 또 뭐 개량주의, 혁명주의 이런 말이 좀 웃긴 말인데 예컨대 29년, 30년에 일어난 원산 총파업 이게 뭐 식민지 시기의 사회주의 운동을 대표하는 사건처럼 우리가 얘기합니다만 사실 당시 조선공산당 재건운동하고 있던 사람들은 이 원산 총파업 자체에 대해서 굉장히 회의적이었다 그럴까요? 그러니까 이중적이죠. 대중의 진출은 이러지만은 지도부가 다 개량주의자들이기 때문에 원산 노론이라는 게 자기네 운동이 아닌 이런 상황. 그러니까 우리가 훗날의 역사학자로서는 이거를 둘 다 봐야 되는 거죠. 이 개량주의 운동도 봐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적당한 거리를 두면서도 뭔가 거기에 기대를 갖고 있는 공산주의자까지 포함해서. 하지만
28년 코민테른의 어떤 결의라든가 12월 태제에 굳이 따른다면은 이 개량주의인 겁니다. 원산 총파업. 그래서 그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 공산주의자들이.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해서 뭐라 그럴까요? 뭐 우리가 뭐 어느 노선이 맞냐를 지금 고를 필요는 없는 거지만은 그래도 뭔가 약간 좌경적이었다. 이렇게 볼 수는 있는 거죠. 그리고 한편 당시에 뭐 파업의 현장 이런 데서는 혁명과 개량을 넘나드는 뭐 농민위원회, 파업위원회, 노동자위원회 이런 게 있었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 제1장에서 다뤘고요. 제2장은 반파시즘 인민전선론 이야기인데요. 먼저 코민테른에서의 얘기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만주에서의 김일성 부대로 이어지는 조선인의 운동, 그 다음에 이것과 구별되는 국내에서의 이재유 원산 그룹 이렇게 봤습니다. 이건 이따가 다시 말씀드릴 테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3장은 이제 전식이라 그럴까요? 식민지 말기의 운동인데 뭐 일반적으로 사회주의 운동을 얘기하는 그런 스토리랑 조금 다르다고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제가 워낙에 공부의 출발이 전향이라서 그렇습니다만은 전향 얘기를 좀 넣은 거죠. 그래서 경성 콤그룹 얘기가 될 텐데요. 그다음에 뭐 여운형의 건국동맹이나 그다음에 이제 중국 연안의 독립동맹 요 얘기를 이제 주로 요 3장에서 다뤘는데 이 운동하는 사람들의 어떤 상황에 놓여 있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라도 이 전향한 사회주의자들의 논리라든가 이걸 같이 봄으로써 그 전 시기의 사회주의라는 것이 무엇이었는가가 잘 드러나지 않을까. 이런 식으로 좀 구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그쵸. 전향의 논리 속에서 민족이 어떻게, 아, 심하게 얘기하면 민족이라는 회로를 타고 대동아 공영권으로 들어간다 그럴까요? 그런 이제 그런 거를 좀 보인 거고, 그 다음에 또 운동을 하는 사람들도 더 이상 계급 얘기는 많이 하지 않고 경성 콩그룹도 그렇고 건국동맹도 그렇고 어떤 민족혁명을 주로 얘기를 하고 그러니까 30년대 내내 이어진 어떤 민족의 시대라 그럴까? 그런 것이 그 이념적 방향으로서도 민족혁명으로 이렇게 정립돼 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고자 했습니다. 그다음 4장은 좀 이제 조금 이제 톤이 바뀌죠. 그래가지고 이제 뭐 이론이라 그럴까 이런 얘기인데 그 마르크스주의 역사학자들의 초점을 맞췄습니다. 근데 크게 이제 두 부류로 약간 도식화 시킨 건데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뭐라 할까요? 그 해방 이후에 그 내재적 발전론의 선구라고 말할 수 있는 백남훈의 세계사의 보편적 발전 법칙이 한국에도 관철이 된다. 노예제, 봉건제, 자본제, 사회주의 이렇게 나갈 것이다. 이렇게 공부하시는 분이 있는 거고 같은 사회주의자 하더라도 김강진, 이청원처럼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다. 뭐 이 워딩을 정확히 쓰지는 않습니다만 이제 내용적으로 그런 거죠. 아시아적 생산 양식이니까 서구와는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거다. 그래서 뭐 노예제, 봉건제가 있더라 하더라도 그거는 뭐 굉장히 아시아적인 것이고 아니면 뭐 없던지. 그래서 어떤 내재적 발전보다는 뭐랄까요? 어, 심하게 말하면은 발전의 방향이 없는 거죠. 내재적 발전이 왜 소중하냐면은 노예제에서 봉건제로 넘어왔으니까 봉건제에서 자본주의로 가고 자본주의에서 사회주의로 갈 수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백남은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아시아적 생산 양식 얘기를 하면은 사실 이제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일국 혁명의 가능성은 약간 없어지는 거죠. 뭔가 제국 차원의 혁명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우리 안에서 뭐 이렇게 계급 투쟁이 일어나고 이럴 그 건덕지가 좀 적어지는 거죠. 이제 그런 거지만은 이제 그런 어떤 대립이 있었던 거고 그것이 이제 북한으로도 이어지고 뭐 뭐랄까요? 어떤 제국이라든가 식민지를 바라보는 틀 그런 것과 다 관련이 된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본 거고요. 그다음에 5장은 뭐 비슷한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 이게 뭐 우리 정선진 선생님도 계십니다만은 사구체 논쟁 이런 데서 뭐 식반봉 이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다 귀에 익은 개념인데
사실은 이게 뭐 폭이 넓죠. 그냥 주변부에서 뭐 식민지나 주변부에서 그 전근대적인 뭐 생산 양식이라 그럴까요? 전근대적인 사회 속에 그 좀 이렇게 뭐랄까요? 뭐 식민 지배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근대적인 자본주의적인 생산 양식이 들어왔을 때 이게 얽혀가지고 뭔가 특이한 사회를 이루고 있다. 이런 얘기니까 사실은 뭐 이걸 사회 구성체로 볼 거냐 말 거냐 뭐 이렇게 시작하면 사실 거의 모든 얘기가 다 들어가는 거죠. 식반복론이라는 개념 안에는. 그래서 뭐 하여튼 그래서 그런 식으로 식반복론을 좀 이렇게 일단 받아들인 다음에 그 안에서 그렇긴 한데 뭔가 봉건제적인 정체적인 요소를 강조하는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 민중의 어떤 그 역동성 같은 데 주목해가지고 한국이 나름의 발전을 한다는 것. 뭐 이런 거에 관심 있는 사람들. 이런 좀 논쟁 구도를 좀 정리를 해본 건데, 그 논쟁 구도의 기본에 있는 거는 사적 유물론 비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사적 유물론, 그다음에 그것의 어떤 가장 뭐 극악한이라 그럴까 극단적인 도식화인 뭐 38년에 스탈린에 의한 5단계 발전론 이런 거를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식민지 반봉건 사회 이런 거는 들어설 틈이 없는 거죠. 식민지 반봉건 사회 열심히 설명하면 그래서 봉건이라는 거야, 자본이라는 거야. 이렇게밖에 물어볼 수가 없는 거죠. 사고체는 5개밖에 없는 거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이 뭐라 할까요? 어, 불모하다고 생각한 겁니다. 이 당시 사람들은 뭔가 조선의 그 상황을 설명하기 위해서 굳이 사적 유물론을 비판할 수밖에 없는 그런 얘기를 또 자기들이 입으로 하고 있고요. 그리고 뭐 제가 좀 미숙합니다만 어쨌든 이런 30년대 이런 동아시아에서의 그리고 조선에서의 이런 사적 유물론 비판이라든가 어떤 제국주의 시대의 사적 유물론의 재구축이겠죠. 예, 이런 거는 사실은 10년대, 20년대 레닌의 실천 속에서 이른바 변증법 유물론이겠죠. 그 속에서 좀 길이 닦여져 있는 게 있었다. 그래서 어떤 20세기 사회주의의 어떤 그 사회주의 경제학이라 그럴까요? 거기에 하나의 그 중요한 뭐 도달점이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은 뭐 안병축 선생님 얘기도 나오고 가즈무라 히데키 얘기도 나오고 그럽니다만은 뭐 80년대까지도 그 문제의식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말씀을 좀 5장에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유창근 선생님도 와 계시지만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그 동학 분들께서 이렇게 분에 넘치게 서평도 써주셔가지고 제가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게 서평에서 다 지적을 받은 내용들이라 가지고 그걸 또 뻔뻔하게 이렇게 아무 일 없었다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좀 쑥스럽긴 한데 그래도 뭐 이미 쓴 책이니까 그냥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이런 서평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서요. 소개해 드리고요. 그럼 이제 한 30분 정도 요 제2장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그래서 뭐 이 책의 일부입니다만은 뭐 비슷한 문제의식이 계속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냥 요거 말씀드리면은 제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어 하는지 좀 이해가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반파시즘 인민전선론이 있었고 그 조선에도 뭐 신문에도 잔뜩 나오고 그럽니다. 근데 이제 뭐 이재우 그룹이나 이런 데 보면은 좀 애매하거든요. 노선이. 그러니까 아, 뭐 기존 연구를 제가 나름 이렇게 좀 도식적으로 정리를 해보면은 하나는 전혀 수용되지 않았다. 이런 비수용론이 있고 하나는 조금 이렇게 좀 의식을 하고 있으니까 수용은 되는데 좀 불철저했다. 이렇게 두 가지 론이 있습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를 고르라 그러면 뭐 불철저론이죠. 실태로서게 맞으니까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불철저 수용론은 코민테른 얘기가 맞는데 그걸 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좀 제대로 수용을 못했다. 요런 뉘앙스가 깔려 있거든요.
그리고 심하게 말하면은 그걸 제대로 수용했어야 되는데, 뭐 이런 것까지 이제 들어있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저는 그건 아니다. 그건 좀 이렇게 당시 역사적 상황하고 맞지 않는 설명이다. 이런 문제의식으로 요 글을 쓴 거고요. 그러면서 이제 세 가지를 주목하고자 했는데, 하나는 아까 말씀드린 거죠. 반파시즘 인민전선론은 실제로는 민족혁명론이었다. 그러니까 이 민족혁명론이라고 이제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그 민족통일전선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은 세계혁명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자 해라는 각자 해라. 네. 그러니까 정말 말꼬리를 잡으면은 수용하고 안 하고 자시고 없는 거.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 코민텔이 알아서 하라 그랬거든요.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뭐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거고. 하지만 약간의 방향성이 있는 거죠. 뭔가 이렇게 인민연설을 해라. 그랬을 때 만주의 김일성의 조국 광복회는 일단 그 문면상으로는 아주 깨끗하게 수용을 한 거죠. 교과서적. 왜 그랬을까? 어떤 만주라는 조건과 상황을 이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어땠을까? 수용을 잘 안 하거든요. 반파심 임면선을 모를 리는 없고, 뭐 동아일보, 조선일보에도 크게 실리는데 그걸 모를 수는 없는 거고요. 하지만 안 합니다. 그런 노선은. 이름은 나옵니다만, 그것은 그걸 할 수 없는 식민지 조건이 있다는 거죠. 그걸 우리가 직시를 하자. 그리고 이 책을 쓰고 나서 제가 또 무슨 다른 논문 하나 쓰다 보니까 이게 우리나라만의 문제도 아니고 계속 이 논쟁이 뭐냐면은 소비에트론이냐 인민공화국론이냐 이걸로 계속 이제 중국 혁명도 이 두 개의 부침으로 분석을 하고 조선도 이 두 개의 부침으로 분석을 하고 하는데 가만히 보면은 유럽도 그런 것 같아요. 유럽도 뭐 소비에트냐 인민공화국이냐라기보다도 이게 하나가 아, 개념이 섞여 버리는 것 같아요. 코민테는 6회대와 7회대를 거치면서 말만 인민공화국이지 내용은 소비에트인 인민공화국 비슷한 게 하나의 그 뭐라 그럴까요? 코민테른의 어떤 방향이 돼가지고 그것이 사실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35년 이후에 45년 이후에 동유럽의 그 인민공화국들 뭐 중국, 북한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부르주아 의회를 두지 않는 인민위원회 형태의 국가이기 때문에 뭐 사실은 뭐 소비에트죠. 하지만 말로는 인민공화국이지만 그러니까 이런 경향성이 쭉 30년대 중후반 이후로 세계 공산주의 운동의 실체였고 그것이 한국에서도 구현됐다. 약간. 그리고 이제 그것이 어, 식민지 국내에선 더 잘 드러났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민트렘부터 좀 보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28년에 뭐 약간 좌편향적인 사회 파시즘론, 그러니까 삼인주의자가 더 못된 놈이다. 뭐 이런 걸 이제 그만두고 35년 제7회 대해서는 반파시즘 인민전선론을 이제 받아들여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당시 이걸 주도했던 뭐 코민테른의 뭐 의장인가요? 이 디미트로프라는 사람이 연설에 보면은 이게 가장 그 핵심적인 부분이죠. 지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어떤 그 구획점이 어디냐? 프롤레타리아트 독재냐, 부르주아 민주주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부르주아 사회 안에서 파시즘이냐 부르주아 사회냐 요게 중요하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뭐 당연하지만 부르주아 민주주의하고 프롤레타리아트 민주주의는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죠. 인민전선인 거죠. 그게 그야말로. 그 다음에 합법 공간을 강조하고 이게 뭐 논리적으로는 다른 문제지만은 부르주아 민주주의랑 연대를 해야 되니까 당연히 합법 공간에서 해야 되는 거고 이렇게 좀 두 개가 다른 문제지만 하나처럼 돼 있는 거죠. 예. 이게 이제 한국으로 오면은 부르주아 민족주의자랑 연대를 해야 되고 합법 공간에서 해야 되고 이렇게 두 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합법 공간을 중시해야 되는 거죠.
근데 제가 볼 때 코민테른이 주목한 대중은 곧 민족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의 뇌피셜이 아니고 디미트로프가 막 얘기를 하는데 민족 감정을 인정해야 된다. 민족의 어떤 민족주의를 인정해야 된다. 공산주의자. 얘기를 계속 하거든요. 근데 이거는 식민지 주변부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주로 히틀러가 민족 감정을 이용해서 독일 사람들을 장악했으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는 공산주의자도 민족 감정을 존중하고 그 사람들의 소박한 민족 감정을 받아 안아야 된다. 이 얘기를 계속 합니다. 하지만 그러면서 이제 각 나라의 조건에 맞는 민족혁명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죠. 하지만 애매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도 민족 개량주의도 안 된다 그러거든요. 그럼 도대체 뭐 민족 개량주의랑 연대를 하라는 거야 말라는 거야. 약간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습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방침은 각 나라의 상황에 따른 판단에 맡겨진다. 근데 이거는 정말 공문구가 아니라 경성 콩그룹 이런 데서 이거 한 수를 얘기할 때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저런 얘기도 있는데 결국 우리가 알아서 해야 됐다. 뭐 이런 얘기도 막 실제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정말 뭐 그 수용을 한 거죠, 진짜고. 예. 알아서 하라 그랬으니까 알아서 하는 걸로. 예. 그런 건데 이게 이제 사실 반파시 민민전선도 그냥 선언적이었던 건데 35년 단계에서는 36년에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프랑스와 스페인에서 어, 선거를 통해서 인민전선 정부가 수립이 됨으로써 이거 봐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혁명이 아니고 그냥 선거에도 막 되네. 막 이렇게 되면서 이제 국가론 막 이런 게 막 좀 바뀌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게 이제 뭐 유로 코미니즘으로 이어지고 뭐 이런 얘기를 이제 많은 사람들이 분석을 하던데요. 그럼 그렇게 해가지고 제2차 세계대전에 파시즘 대 민주주의의 구도로 가는 거냐? 보통 그렇게 다 설명을 합니다. 사회주의 교과서에서는. 근데 거기서는 은폐하고 있는 게 있는 거죠. 뭘 은폐하느냐? 소련이 전혀 그렇지 않은 거죠. 뭐, 뭐 소련도 그렇고, 그다음에 이 영국, 프랑스도 그렇고, 미년 협정이라는 게 갑자기 영국, 프랑스가 독일, 이탈리아랑 협정을 맺어가지고 독일의 어떤 뭐 체코 점령 이런 거를 묵인하는 거니까요. 그리고 또 그러면 소련이 화를 내느냐? 그게 아니라 소련은 오히려 한술 더 뜬 거죠. 독일이랑 불가침적을 맺어가지고 폴란드를 나눠 먹고. 그러니까 뭐 반파시 민민전선이라는 거는 35년, 36년에는 굉장히 그럴듯했지만은 37, 8, 9년 가면은 없는 거죠. 그냥 말만 있는 거지 뭐 전혀 국제적으로 그런 분위기가 아닌 거죠. 그럼 언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반파시 민민전선으로 돌아오느냐? 뭐 루즈벨트하고 스탈린이 만나고 이런 거. 그건 바로 41년에 독서 개전 이후에 이때부터 스탈린이 반파시 민민전선이다. 뭐 십자군 전쟁이다. 뭐 이런 말까지 하면서 이제 막 그런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네. 이런 흐름이라고 할 때 그럼 동아시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었느냐? 일단 31년에 만주 침략이 있는 거죠. 만주 사변이. 그래서 뭐 일본에서 이제 15년 전쟁론 이런 게 이제 70년대 말 거의 뭐 70년대가 아니죠. 거의 50년대 말 60년대부터 이제 일본의 좌파들이 얘기를 하던 건데 아, 제2차 세계대전은 만주사변에서 시작됐다. 그러니까 좀 전에 제가 설명을 드렸지만은 유럽에서는 35년도에 가서야 겨우 코민테른이 채택을 했고 그나마 37, 8, 9년 가면은 엉망진창이 되지만은 어떻게 보면은 중국과 일본 사이에서는 반파심 인민전선이 계속 성장해 가는 중국 내에서는 계속 2차 대전까지 이어지는 그러니까 사실은 2차 대전의 진정한 구도는 만주에서 시작됐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고 그쵸.
그 당시 코민테른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파시스트라 그러지는 않는데 31년에 영국과 미국은 제국주의고 일본은 강도적 제국주의다. 그러니까 우리의 적은 일본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2차 대적인 구도잖아요. 이 구도가. 그러면서 그 구도 속에서 뭐 국공합작은 한참 뒤에 일어납니다만은 계속 이제 그 모색이 시작되는 거죠. 그 일단 만주에서 특히 그뭐 뭐랄까 만주에 있는 국민당계 군대랑 공산당의 군대가 계속 같이 항일 투쟁을 같이 하니까 이미 이제 시작이 된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뭐 흥미롭다 그럴까? 비극적인 건 뭐냐? 이게 아,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 사람 입장에서 보면은 일본이 쳐들어오니까 계급이 아니라 민족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국민당도 같이 중국인 지주들도 같이 막 해가지고 일본에 맞서자. 그런 와중에 거기에 사실은 그 공산주의 유격대 내 90%를 차지하고 있던 만주에서 한인들은 묘하게 의심을 받는 처지에 놓입니다. 그러니까 중화민족주의가 한인민족주의를 억압하는 상황인 거고요. 그거의 그 이유는 일단 일본인의 첩자라고 의심을 받죠. 조선 사람들이 일본말도 잘하고 그러니까. 그러면서 사실은 이 중국에서 민족통일전선의 발전이 한국의 민족통일전선의 발전을 억압하는 중국적 상황이 있다는 거를 어, 사실 아무도 말하고 싶지 않은 얘기겠죠. 그 사회주의 역사에서는. 하지만 뭐 이 민생단 사건이라는 걸로 이제 드러나니까요. 그게 이제 나오는데 31년 9월 달에 만주 사변이 일어나고 그래서 이제 막 전쟁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근데 뭐 일본이 대충 이제 차지를 한 거죠. 그럴 때 박석윤이죠. 매일신보 뭐 부사장을 하던 박석윤이 연변에 가서 민생단이라는 걸 만듭니다. 근데 이건 뭐냐면은 한인 자치를 하겠다는 겁니다. 한인 자치. 그러니까 여기가 중국 땅이잖아요. 그러니까 중국 사람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일본의 괴뢰국을 만든다고 생각하는 거죠. 뭐 그런 거죠. 박석영 같은 친일파가 주도하는 거니까. 근데 거기에 살고 있는 한국 사람들은 어떨까? 중국인 지주가 엄청 괴롭히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에 솔깃하는 겁니다. 민생대라는 거. 그리고 심지어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합니다만은 그 창립식에 사회주의자들도 많이 왔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하니까 결국은 만주국이 만들어져 가지고 자치국이 필요 없게 된 거죠. 일본 입장에서 보면. 그래가지고 또 팽을 당한 겁니다. 팽을 당한 거지만은 그거 한 1년 정도 이제 민생단이 있었는데 이걸 보고 중국 사람들이 이거 봐라. 이거 조선 놈들 큰일 나겠네. 이거 일본한테 붙어가지고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만주국이 세워지고 거기서 이제 다 그 소비에트를 만들어가지고 그 한중 유격대가 이제 만주국 군대랑 뭐 관동군이랑 이렇게 막 계속 게릴라전을 하는데 그 안에서 이 조선인 대원들을 너 민생단이지. 어떤 제도로서의 민생단이 이미 없어졌거든요. 일본이 다 필요 없다 해서 해체됐는데 유력이 남아있는 겁니다. 너 민생단이지. 그래서 막 사람을 수백 명을 죽였습니다. 중국 사람이 한국 사람을. 그게 이제 반민생단 사건이고 뭐 김일성도 민생단으로 몰려서 죽을 뻔했는데 뭐 겨우 살았다. 이렇게 이제 회고가 돼 있고요. 근데 이게 이제 32년부터 5년까지 계속 이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판국에, 그러니까 뭐 생지옥이죠. 생지옥. 조선인들로서는 반일 산속에 들어가서 반일 유격대를 한답시고 올라왔는데 중국인 간부들이 자기를 자꾸 의심하고 죽이는 이제 그런 생지옥인 상황인데 여기서 이제 코민테른 제7회 대가 열림으로써 특히
뭐 북경에서 가는 게 아니고 북경에서 사람들이 갔겠지만은 북경이 아니죠. 어디 뭐 그 중공당 중앙에서도 갔겠지만은 이 연변에 있던 중공 서기 위직민이라는 사람이 또 발탁이 돼가지고 코민테른 대회에 그 중공 대표단에 결합을 합니다. 그래서 미진호 선생님의 어떤 뭐 추측인 것으로는 이 민생단이라는 말도 안 되는 상황, 반민생당 사건이라는 그걸 갖다가 그 중공 대표단한테 잘 설명을 했을 거고 그게 이제 코민테른의 어떤 7차 대회 방침 전환과 맞물리면서 중공 대표단의 성명에서 어떤 소수민족의 독립운동을 지지한다. 이런 이제 그걸 이끌어내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굉장히 구체적으로 왜냐하면은 한인 자치 이런 말 하면 그냥 죽는 거였거든요. 너 민생단이지 이러면서. 근데 중공 대표단의 입에서 한인 자치라는 얘기가 나온 겁니다. 이게 물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연변 조선족 자치주로 이어지는 이제 그런 흐름인데요. 그다음에 한국인 유격대오를 중한연합군으로 개편한다. 이 중한연합군이라는 게 뭐냐면요. 중한연합군이 아닌 거예요. 그냥 중국군인 거예요. 여태까지는. 뭐 출신만 조선인인 거죠. 근데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한인의 독자적인 부대를 인정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독자적인 부대는 조선혁명을 위해서 게릴라전 해도 좋다. 이게 승인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를 이끄는 당적 조직, 어떤 전선체적 조직으로서 조국 광복회. 어, 여기서는 한국민족혁명당이라고 중국 공산당은 얘기를 했는데요. 그것도 이제 허락을 한 거죠. 그래서 이런 방침을 가지고 위직민이 돌아와 가지고 민생단 반민생단 투쟁을 중단시키고 방침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한인들은 한인들의 조직을 꾸려가지고 한국 독립운동을 해도 좋다. 허락을 하고 중요한 자리에 김일성을 임명을 하고 또 광복회, 조국 광복회 조직하는 것을 인정을 하고 그래서 이 조국 광복회를 이끌고 김일성이 그 함경남도에 있는 국내 조직과 접촉을 해가지고 이제 같이 보천보 뭐 습격 사건도 하고요. 활동을 합니다. 근데 여기서 이따가 이제 원상그룹이란 볼 때 비슷한 얘기를 또 드릴 텐데 그러니까 조국 광복회는 너무 이렇게 평화로운 조직인 거예요. 왜냐면 여기는 해방구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뭐 민족 부르자랑 다 같이 하나가 돼가지고 뭐 이렇게 막 이런 건데 이 자매 조직인 한인민족해방동맹은 이제 갑상군에 있는 거거든요. 압록강 건너가지고 여기는 비밀 결사고 소비에트예요. 그러니까 뭐라 할까요? 이게 같은 조직이거든요, 지금 이게. 같은 방침을 따르는데. 그러니까 이게 식민지랑 어떤 만주랑은 그 일제 치안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갖다가 이런 상황을 놓고 반파시즘 인민전선을 수용했냐 안 했냐로 얘기하는 게 이상한 거죠. 요런 상황 자체로 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국내로 와서 이제 이재호 그룹인데요. 반파시즘 인민전선을 표방을 합니다. 그거는 뭐 코민테른의 방침이니까 절대 선인 거죠. 그건 뭐 누구한테 뭐 들었다기보다도 신문에 나옵니다. 그냥. 코민테른 대회에서 어떻게 결의가 되는지가 자세히 나오니까 동아일보에도. 그래서 그걸 보고 그냥 따르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제 다른 루트를 통해서 뭐 문건을 좀 본 것도 있겠습니다만은 하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은 삼인주의자 박멸하고 소비에트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하니까 사실은 반파시 인민전선이 아닌 거거든요. 근데 그런 모순된 주장을 계속 하는 거죠. 그거는 왜 그러냐? 아까 한인민족해방동맹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는 민족 민족선이라고 두 개인데 민족 부르주아즈랑 연대해라. 그다음에 합법 공간에서 투쟁해라. 이건데 일단 합법 공간이 없습니다. 합법 공간이 없으니까 너희 왜 합법 공간에서 아무것도 안 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합법 공간이 없는데 뭘 해? 그 다음에 민족 부르주아랑 연대를 해라. 그러면은
김성수, 뭐 천도교, 동아일보 이런 사람들이랑 해야 되는데 어, 미덥지가 않은 거죠. 그래서 안 하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안 한다기보다도 그 사람들도 뭘 하지를 못해요. 합법 공간이 아니니까. 없으니까. 그러니까 왜 안 했냐고 말할 수가 없는 그런 게 있는 거예요. 뭐, 뭘 하면은 그 사람들이랑 연대를 하는 건지가 알 수 없는. 뭐, 그러니까 참 이게 식민지라는 어떤 그런 불가능성이 있는 거죠. 웃긴 얘기지만 정치와 운동의 불가능성이 있는 이게 식민지 아포리아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거를 비수용이나 불철저 수용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어떤 식민지적 조건, 이걸 직시해야 된다. 뭐, 좀 많이 엉킵니다만, 그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만, 인민은 곧 민족이었다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는데, 이재호가 계급이 아닌 민족, 이런 걸 명확하게 내세웁니다. 이런 면에서는, 뭐, 코민테른이 어떤 주도했던 30년대의 어떤 시대 정신을 갖다가 이재호도 공유하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예. 음. 그러니까 사실 국제주의라면은 심하게 말하면 독립을 안 해도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냥 다 사회주의가 되면 되는 거니까. 근데 이재호는 아주 명확하게 일본 공산주의는 싫다. 조선 공산주의를 하겠다. 정말로 민족혁명인 거죠. 그런 지향을 명확하게 했다는 걸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뭐 조금 시기가 그 뒤시기입니다만은 37, 8년에 주로 활동을 한 원산그룹. 또 이제 이강국 등을 통해 가지고 뭐 그 그걸 봤습니다. 코민테른의 문서를 정확히 이제 이강국이다 최용달이랑 번역을 해줘가지고 이제 뭐 여긴 문서가 많은 거죠. 이강국 최용달이 막 쓰니까 그다음에 뭐 이주와 이래서 노동자 신문이라는 매체도 계속 내고 그래서 이제 그 노선을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일단 문면상으로 뭐 반파시 인민정서를 완전히 수용한 거죠. 하지만 중국에 대해서는 민주공화국을 수립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중국의 국공합작이 성립됐다고 한다. 민주공화국으로 나아갈 것이다. 우리는 소비에트를 건설하면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뭐 계속 반복됩니다만 반식민지와 식민지의 어떤 차이에 대해서 자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잠깐 말씀드린 어떤 그 민족 약간 배회주의로도 흐를 수 있는 그거의 문제인데 그러니까 개량적인 그러니까 원산의 특수한 상황인 것 같아요. 원산 총법이라든가 그런 거, 뭐 우리도 뭐 전국구 선거를 하면은 뭐 울산만 좀 진보당에 당선되고 이런 것처럼 뭔가 원산은 뭐가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합법 영역이라 그럴까 개량주의 조직이 남아 있는 거죠. 함남 노동회 같은. 그러니까 그거를 이용해야 된다. 이걸 원산 그룹이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어떻게 보면 그런 비슷해 보이는 기후에 이게 뭐 그다음에 철우회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약간 친목 조직 같은 건데 여기는 절대로 가면 안 된다고 막 그럽니다. 근데 약간 의아하죠. 뭐 이런 데 가가지고 이렇게 같이 하는 게 반파시 인민전선 아닌가? 근데 그럼 왜 여기는 안 들어가나 그러나 함남 노동회는 괜찮고 기후회가 안 되는 이유는 뭐냐? 보면은 기후회나 철우회는 민족 감정에 호소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도 원산그룹이 공산주의자인데 우리가 민족 감정에 호소해서 되겠냐? 이런 게 작동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논쟁이 붙는 겁니다. 하지만 어떻게 되느냐? 결국은 기후의 철회를 할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결론이 납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뭐랄까요? 민족주의 조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국제주의 조직이 아니고 예. 예. 그런 어떤 그 아주 좀 심하게 얘기하면은 한국에서 뭐랄까요? 민족혁명이 발생하는 순간 그 현장에서
그런 거를 좀 볼 수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거는 이제 뭐 경성 콩그룹이나 그 건국 동맹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책의 구분에서는 이게 3장으로 가 있기 때문에 여기 이제 그 얘기가 안 나오는데 결국은 무장봉기입니다. 뭐 당연한 건데 뭐 투표를 할 것도 아니니까 식민지에서 혁명이라고 무장봉기인데 이 인민전선, 통일전선은 이코르 무장봉기 이런 인식을 갖고 문건을 쓰고 있는 게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냥 아 그렇죠. 어떤 그 장절 구속이라든가 문건 이런 걸 봤을 때 민족통일전선이라는 건 곧 무장봉기다. 약간 이런 느낌? 네. 그래서 어떤 반파시민전선은 국제적으로도 그랬고 한국의 현장에서도 그랬고 어떤 이 물리적인 저항의 논리다. 사실은 그런 거를 좀 인식을 엿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뭐 결론을 보면은 첫째, 코민테르는 반파시즘 인민전선론을 제기하고 각 나라와 지역에 걸맞은 민족혁명을 촉구했다. 둘째, 인민전선론과 민족통일전선론은 항일 무장투쟁의 논리라는 측면을 지녔다. 그래서 사실 항일 무장투쟁은 중국하고 만주의 논리죠. 뭐 그야말로 항일 전쟁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항일 유격대를 하고. 그러니까 거기서 국공합작, 조국광복회 이런 게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고 이쪽도 그런 논리가 더 강화됨으로써 강화되는 가운데 건국동맹 같은 조직이 나오고 뭐 지하 조직입니다만은 그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그건 굉장히 그 전술의 문제니까요. 무장봉기를 하는데 공산주의자끼리 할 수는 없잖아요. 한국 사람들 다 끌어들여서 해야지. 약간 그런 느낌. 예. 그다음에 셋째, 그러니까 이런 상황을 쭉 봤을 때 식민지에서는 반파시즘 인민전선론을 식민지 현실에 맞춰 적용했다. 그 현실이란 건 뭐냐? 합법 공간이 없고 민족 부르주아지도 없는. 그러니까 없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중국에서 국공합작 민족 부르주아지랑 연대를 한다 그러면 누구랑 하는 거냐면은 장개석이랑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장개석 같은 사람이 한국에 있을 수가 없는 거잖아요. 식민지 치하에. 장개석은 그 뭐랄까요? 정부의 리더거든요. 운동그룹의 리더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런 게 민족통일전선이지. 그런 거를 한국에서 왜 안 했냐 그러면은 도대체 누구랑 연대를 하라는 건지. 예. 이제 그런 그 현실을 우리가 좀 그대로 그려줄 필요가 있다. 그래서 그들이 추구했던 어떤 비밀 결사 방식이란 거를 뭐 국제주의적 감각이 부족하다라든가 그렇게 평가하는 경향이 있었거든요. 90년대, 2000년대. 그런 건 좀 어불성설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게 제가 글을 쓰다가 뒤늦게 발견한 겁니다만은 60년 전후에 최창익, 이청원 이런 사람들이 이제 북한에서 수청을 당하는데 그때 중요한 논리가 뭐냐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고 수청을 당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60년대, 50년대, 60년대에 혁명운동사를 정리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성공을 했으니까. 그럼 20, 30년대 공사지 운동을 정리를 하는데 이 최창희, 이청원 이런 사람들은 사실 그대로 정리하는 거예요. 만주에서는 만주식으로 김일성이 열심히 했고 조선에서는 공산주의자들이 엄혹한 상황 속에서 비밀결사 운동을 했다. 근데 김일성이 나중에 60년에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다 김일성이 한 거고 김일성이 다 그 민족주의랑 연대하라 그랬는데 이 종파 분자들이 안 한 거다. 그러니까 그것들 다 죽어야 된다. 약간 이렇게 하는 거죠. 왜 그들을 옹호하냐? 이렇게. 그러면서 항일 무장 투쟁 중심의 서술이 확립이 된 그 노선이. 예.
그러니까 이것이 바로 식민지를 지우는 방식인 거죠. 그러면서 김일성의 역사서술은, 북한의 역사서술은 식민지라는 역사성을 지우고 좀 초역사적인 거죠. 이건 뭐 임진왜란인지 뭐 2차 대전인지 그냥 일본하고 전쟁을 하는 거니까요. 네. 뭐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과정 속에서 뭐 지수걸 선생님의 이런 거에 기대한 겁니다만은 사실 뭐 파업위원회라든가 농민위원회라든가 이런 어떤 상층부의 소비에트냐 인민공화국이냐 이런 대립으로 환원되지 않는 자생적인 움직임이 많이 있었고 사실 그런 것이 실은 45년 이후에 인민위원회 그리고 뭐 21세까지 이어지는 한반도의 사회운동의 토대가 된 것이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조금 적어봤습니다. 일단 제 말씀은 여기까지로 하겠습니다. 맞습니다. 내리겠습니다. 예, 홍정호 선생님 발표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조금 그 발표 내용에 대한 어떤 뭐 질의응답이나 아니면 뭐 코멘트를 좀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예, 먼저 박노자 선생님, 네,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아, 네, 아이고, 제가 오랫동안 그 기대했던 발표를 아주 재미있게 잘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지금 그 혼전욱 교수님께서 발표해 주신 내용은 사실 저희들한테는 매우 중요한 몇 가지 고민거리를 주는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말크스주의 연구라는 차원에서 이제 한 가지 고민거리를 이제 말씀드리자면은 그거는 그러니까 아마 혼전욱 선생님께서도 이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계시는 것 같은데, 마르크스주의의 어떠한 내재적인 그 애당초의 한계성 같은 것도 우리가 솔직히 좀 고려해봐야 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까 그 내재적 발전 그 네발론 이야기하시고, 이제는 5단계, 그 스탈린의 5단계 형식과 이제는 백나문식의 네발론 사이의 괴리를 말씀하셨는데 사실 여기에서는 어떤 아주 큰 문제가 내재되지 않는가 싶은 생각이 듭니다. 처음부터는 마르크스는 그 아시아 역사라든지 어쨌든 서구 이후의 역사에 대해서 정확한 개념을 갖고 있기가 힘들었던 것 같습니다. 사실은 예를 들어서는 사축 소유 같은 게, 그러니까 그 생산 수당에 대한 사축 소유는 주나라 시대 중국과 지중해 지역에서는 거의 동시대에 형성이 되는데,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정확한 지식을 마르크스 시대의 유럽 동방학이 갖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마르크스가 지녔던 어떤 정보의 한계선이 분명히 있었던 것이고요. 그래서 마르크스는 그 상황에서는 본인이 잘 몰랐던 유럽 바깥의 역사를 아시아적 생산 양식으로 한때 묶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그 시도도 나중에 중단합니다. 그런데 그 아시아적 생산 양식에 대해서 소설할 때는 예를 들어서는 사적 소유가 없다든가 중국사나 인도사에 전혀 맞지 않는 이야기를 마르크스가 상당히 한 것도 사실이죠. 근데 거기에다가 또 해서 스탈린의 이제 소위 5단계 발전론이 기본적으로는 아시아 역사에 잘 해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노예제 단계라든지 봉건제 단계는 이건 예컨대 동아시아 역사에 전혀 해당될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기본적으로 지중해 지역, 그 중에서도 극히 일부의 역사를 가지고 보편화시킨 것이죠. 그래서 그 백남훈 선생의 네발론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지금은 상당히 비판적으로 접근하지만 기본적으로 동아시아 역사에 맞지도 않은 이런 이야기를 어떻게라도 동아시아 역사와 말하자면은 접촉시키려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을까. 뭐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는 우리가 백남훈 의료의 네발론의 이제는 그 경강부회라든지 이런 것을 정당하게 지금 비판하지만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사나 일본사의 사로 이야기하면은 네발론이 사실적으로 다 틀리는가? 저는 또 그런 거 아닌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중국사로 본다면은 분명히 송나라 때는 이미 자본주의적 생산 양식이 중요한 일부 존재의 조건들이 또 성숙됐다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조선 역사로 갔다가 그대로 이야기하면 경강부회가 되고 심한 과정이 되지만. 그래서 그 백나무의 내발령에 대해서는 그런 의미에서는 약간의 좀 더 근전적으로 접근할 여지가 있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을 좀 한번 해보는데 혼준욱 선생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이거 여쭤보려고 하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제가 그 책을 읽으면서 그리고 방금 발표 들으면서 많이 생각했던 것은 원로크와트변 운동의 이제는 이중성 같은 겁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 운동은 말크스주의라든가 사회주의를 내걸고 그렇지만은 아까는 사회적 파시즘 이야기 나왔고 그게 좌편향이라고 이제 그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제가 김명식이 20년대 말에 그 사회적 파시즘에 대해서 쓴 삼천리 글 하나 읽은 거 기억이 납니다. 김명식이 사민주의자들을 맹렬히 비판한 이유는 왜 영국 노동당이 24년에 집권했으면서도 인도 해방 안 해줬느냐. 이제 이런 겁니다. 뭐 사회적 파시즘이 엄청나게 과장된 어법이지만 사민주의자들이 집권하면서 부르주아 국가의 틀을 그대로 가져갔다. 그러니까 식민지 억압까지 포함해서 이제 이런 것에 대한 반발이 좀 있었던 것 같고 식민지 시대 조선 지식인들이 사회적 파시즘 같은 이야기를 김명식도 하고 신남철도 하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들이 그렇게 하는 이야기는 신남철 같은 경우는 독일 톤이었는데 독일 사민당이 예를 들어서는 29년 5월에 노동자 시위를 유혈 진압했다든가 그러니까 사민주의자와 국가의 유착을 비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회적 파시즘 이야기는 대단히 과장된 어법이지만 어쨌든 거기에다가 그월로크와트의 운동의 한계를 지적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문제는 물론 코민테른도 이제는 그 사실상 30년대 소련 외교 정책의 도구가 되고 소련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전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뭐 반파시즘 인민정선 이야기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자국 이익에 안선 맞춤인 정책만 그냥 실행하는 겁니다. 필요하면 히틀러하고도 이제 불가침 조약을 맺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권력화 되고 심지어 국가화 된 운동이 결국에는 운동이 아닌 국가가 되고 이제 그 국가는 탈자본주의 운동의 지향성하고는 사실 관계없는 쪽으로 가버린다는 거는 뭐 저는 10분 동의할 수밖에 없고요. 그리고 중국의 이제는 소위 그 민센단 사건 그러니까 중국의 공산주의자들이 조선인 공산주의자들을 장옥학살한 것도 우연이 절대 아니다는 말씀에 저도 동의하면서 같은 선산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미 운동의 권력이 된 중국 공산당이 그런 의미에서는 상당한 배타성을 갖고 있었고 대당이 조직적인 이제 그 국가 폭력이 준하는 그런 폭력 행위를 충분히 자행할 수는 있었고 조선 공산주의자 학살한 것만 아닙니다. 트로츠키주의자도 학살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거는 그런 거는 우리가 사회주의 20세기 사회주의 역사를 공부하면서 이 부분을 분명히 우리가 명확하게 해야 하지 않은가. 뭐 이제 그런 생각도 제가 책을 읽으면서 자주 했고 뭐 아까 발표에서도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말씀드리면 될까요? 예, 뭐, 예, 그러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아니, 뭐 코멘트니까 제가 뭐 굳이 답을 꼭 해야 되는 건 아닌데, 그래도 그냥, 예, 너무 고맙습니다. 제가 고민하고 있는 지점을 정확히 지적을 해주셔서요. 그래서 뭐 백나물에 대해서는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맞냐, 틀리냐, 그럼 뭐 틀렸지만은, 그런 것보다도
백나문이 어떤 뭐랄까요? 그 어떤 운동의 논리로서 변혁의 논리로서 그 보편주의를 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사적 유물론이라는 구도를 우리가 이렇게 좀 중시한다고 했을 때 정말 그 내재적 발전이 있어야만 우리가 혁명의 희망을 가질 수 있고 뭐 그런 그런 거를 이제 거기서 이렇게 그 뭐랄까 뭐랄까 이 발전의 주체로서 조선을 재발견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이 있었던 것 같고 근데 이제 그게 뭐 계속 나오는 얘기나 그렇게 되면은 이제 나오는 얘기가 그럼 또 아이러니는 뭐냐면은 사회 구성설로 가면은 굳이 데모를 안 해도 그냥 저절로 또 발전한다 이렇게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뭐 카우치기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그러니까 그런 게 있으니까 어떤 실태랑 그 어떤 자본주의 맹아론이라는 게 실태로도 좀 맞지 않는 부분도 있고 아니면은 역으로 도식적인 경제 결정론이 발전을 낳지 못하는 이런 부분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이 이제 해방 이후에는 뭐 세계적으로 그걸 이제 극복을 합니다마는 해방 이후 북한에서는 그거의 어떤 그 사적 언론의 경제 결정론 이거를 이렇게 극복하는 과정이 주체사관이라든가 그런 거에 등장으로 어떤 주체를 강조하고 경제보다는 정치를 강조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드러났다고 생각을 하고 백남은 스스로도 거기에 이제 같이 보조를 맞춰간 거니까 뭐 약간 주체 사상이라는 게 좀 별로 끝이 안 좋으니까 별로 뭐 이렇게 힘줘서 얘기하기 그렇습니다만은 어쨌든 60년대 70년대 그런 어떤 자기 갱신의 노력을 보여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 이제 사회 파시즘 얘기는 예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 특히 유럽의 사민주의자들이 보여주는 어떤 배신적인 행위에 대해서 비판할 수밖에 없는 건데, 근데 이제 굳이 얘기를 한다면은 비판을 하되 그래도 사회주의 운동이라는 거를 진전시키기 위해서는 그 사람들과 파시스트와는 다르다는 걸 갖다가 인정을 해야 되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게 이제 사회 파시즘이라는 인식이니까 그게 그렇다면 이제 그게 이제 좌편향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지 않는가 이런 거고요. 그런 거죠. 예, 비판하지만 그래도 히틀러랑 3인당은 다르다는 걸 인정해야 되고 그거를 갖다가 실천으로서 보여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게 이제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 하지만 그 박노자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막스주의 자체의 한계라는 쪽으로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면은 사실은 이거 자체가 어떤 정치 공학적인 거니까 뭐 파시즘이 있고 삼인주의 있고 공산당 있으니까 이렇게 연대를 하고 이런 것도 사실은 되지도 않는 거지 않습니까? 한 번도 성공한 적도 없고 역사에서.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은 그야말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문제는 민주주의라는 문제가 나오는 것 같고요. 민주주의. 뭐 트로츠키주자들이 계속 말을 했던 민주주의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그리고 그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조금 더 세게 얘기하면은 막스주의의 틀을 벗어나게 되는 이제 그런 것도 있는 것 같고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약간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제가 20년대, 30년대 공산주의 측과 사민주의 측의 상호 비판 같은 것을 이제 유럽적 맥락에서 이제 쭉 읽어봤는데 재미있는 게 양쪽의 비판이 사실 그렇게 크게 틀리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음, 예를 들어서 공산주의 측이 사민주의자들이 식민지 해방에 적극적이지 못하다. 뭐 음, 이제 이런 이야기 하는데 사실입니다. 한데 사민주의자들이 이제는 소련에 대해서는 그루지아, 조지아를 불법 음, 합반하고 24년 그루지아 독립운동을 유혈 진압했다. 이제 그런 거 따지는데 그 그루지아 독립국 그루지아의 정부는 맨셰비키 그러니까 카우츠키주의자들이었고요. 카우츠키는 개인적으로 그루지아 정부하고는 꽤 가까웠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제는 볼셰비키들이 유혈 탄압하고 그루지아를 그냥 소비에트화 시켰는데 그거는 그런 민족 자결 맞느냐? 그렇게 사민주의 쪽에서 그렇게 따지는데 그것도 말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둘 다 국가화를 위한 운동들이고요. 네. 둘 다 결국에는 운동 이상으로 국가를 손실하고, 그러니까 둘 다 결국에는 민족 자결이냐 민주주의를 사실상 많은 면에서 부정하는데. 그래서 둘은 이제 이 부분을 서로 비판하는데, 뭐, 그 양쪽 비판이 사실 거의 다 일리가 있는 것 같고, 뭐 이제 이런 생각이 가끔 듭니다. 고맙습니다. 예, 혹시 또 뭐 다른 분 질문 있으시면 뭐 손을 드시거나 뭐 채팅방에 글을 남겨주시면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정선생 선생님. 네, 그저 홍종 선생님 그 발표 그 잘 들었습니다. 그 식민지 시기 그 조선의 그 사회주의를 그 코민테른의 이제 그 반파시즘 인민전선 그것에 이제 어떤 어 이론적인 그 적용으로서 이제 그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 그리고 이제 그것의 어떤 실천적인 적용으로서 민족혁명 그러니까 조국 광복회라든가 이제 항일 무장투쟁으로 이어지는 그런 그 민족혁명론으로 이렇게 정리하신 것 대단히 그 아주 저 그 새롭고 굉장히 아주 명료한 그런 정리라고 생각되었고 이제 많이 배웠습니다. 그것과 관련해서 저 좀 여쭙고 싶은 것은요. 그렇다면 이제 그 코민테른의 이제 그 전략 전술 그러니까 결국 이제 6차 코민테른하고 이제 그 7차 코민테른이 되는 거겠죠. 더 정확하게는 7차 1935년 7차 코민테른에서 이제 반파시즘 그 인민전선론 이제 그것의 어떤 그 적용으로서 이제 식민지 조선의 그 사회주의를 설명한다면 사실은 그 우리 식민지 조선에서 사회주의는 또 그전에도 1925년에 이제 조선 공산당이 창당된 데에서 이제 보듯이 20년대 이제 그 사회주의 운동도 있었는데 이것하고 관계는 어떻게 되는 건지 그걸 좀 여쭙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20년대 이거 사회주의는 결국 이제 6차 코민테른도 그렇고 7차 코민테른도 그렇고 이제 6차 코민테른 사회파시즘론 그러니까 완전히 이제 그 스탈린주의화된 그 코민테른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25년, 20년대는 아직 그러니까 어떤 보다 이제 고전 마르크스주의적인 레닌주의적인 어떤 코민테른 이게 그래도 존재하고 있었을 때였다는 거죠. 그럼 그 시기에 이루어졌던 그 우리 조선의 이제 그 사회주의 운동, 요거는 어떻게 그 평가를 할 것이고, 이제 그것과 이제 30년대 이후에 이러한 반파시즘, 인민전선론의 이제 지배적인 영향하에서 이제 전개되었던 조선의 그 사회주의, 요거 그 관계에 대해서 조금 여쭙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그 그 선생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이제 우리 그 당시 동아시아 3국에서 이제 우리 이제 연구단이 지금 이제 그 한국의 마르크스주의를 이제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그걸 연구를 하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역사라고 하는 관점에서 이제 특히 이제 동아시아 3국에서 그 식민지 시대 이제 그 어떤 마르크스주의의 그 전개, 요걸 좀 비교를 하자면 그러니까 아까 이제 운동과 이제 결국 이제 우리가 사회주의는 마르크스주의 이제 이론과 그 이제 혁명적인 노동자 운동의 이제 결합 아니겠습니까? 이제 근데 일단 그걸 하지만 우리가 분석적으로 이론을 이제 분리를 할 수 있다면 그 당시 식민지 시기에 이제 그 일본, 그러니까 결국 제국주의 그 본국에서는 그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일본 자본주의 분석이라든가 강자파 노동파 간의 그 논쟁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대단한 우리가 뭐 지금 기준에서 봐도 대단한 그 내용 있는 어떤 성과들을 이론적인 그 성과들을 이제 내었다는 거죠. 물론 그것의 정치적인 한계가 아주 여러 가지 있다 할지라도 예를 들어서 일본 자본주의 분석이라든가 또 여러 성과들이 있지 않습니까? 또한 중국에서도 중국 이제 반식민지였던 그 중국에서도 이제 뭐 중국 사회 성질 논쟁이라든가 중국 사회사 논쟁이라든가 혹은 뭐 통일화 논쟁이라든가 그 지금 홍정 교수님께서 그 책에서 다 이제 커버를 하고 있는 그 부분들입니다. 선생님께서도 이제 그 언급을 하고 있듯이 그 당시에 나온 그 성과들 예를 들어서 뭐 챔프타의 그 4대 가족이라든가 또 뭐 누굽니까? 뭐 허척신이죠. 또 이제 뭐 왕안함의 이제 반식민지 경제론인가? 물론 그 출판된 것은 30년대는 아니고 40년,
하지만 중국 혁명 직전에 이제 출판된 책들이잖아요. 이런 그 성과들이 있었는데 우리 그 조선에서는 이제 그 막수주의적인 어떤 그 성과로 이론적인 성과로 어떤 게 있었다고 할 수 있을지. 예를 들어서 백남훈의 이제 조선사회 경제사는 그거는 하나의 역사 소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제 어떤 사회주의 이게 당시 이제 당대 현실에 대한 구체적인 어떤 그 분석으로서 이제 그 뭔가 이제 거기에 선생님께서 이제 어, 언급하고 계신 이제 인정식이라든가 혹은 그 방문식이라든가 이런 분들의 이제 조선 농촌의 이제 그 생산 관계에 대한 분석 같은 게 있긴 했지만 그런 어떤 내용적인 이런 걸 보면 그 상당히 제가 볼 때는 어, 이 중국과 이제 일본과 비교해 보면 미치지 못한다는 이런 그 판단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하지만 우리 홍정욱 교수님께서는 이 책 5장에서 이제 그 식민지 반봉권 사회론을 이제 굉장히 그 어떤 중요한 그 어떤 우리 한국에서 막수주의 이제 기여로서 이제 평가를 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하지만 또 홍 선생님께서 또 인정하고 계시듯이 그것은 또 그런 코민테른의 그 반파시즘 인민전선론에 사실은 뭐 적용이었다. 이미 이제 세미 퓨달 혹은 세미 콜로니얼이라고 하는 그 명제는 그 코민테른 그 7차 여러 태제들에서 다 나왔던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그런 그 식민지 반봉건 사회론 이걸 나중에 뭐 김일성이가 가져가서 자기가 독창적으로 체계화했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그럴 만한 것이 있는지 그렇다 할지라도 아까 우리 박노전 선생님께서 이제 적절하게 지적을 하셨던 것처럼 이러한 저 그런 반파시즘 인민전선론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건 뭐 선생님께서 우리 홍 선생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민족혁명론 결국은 일국혁명론이고 또 이제 단계적인 혁명론이라고 하는 점에서 그런 국제주의 그 세계혁명 그리고 연속혁명을 이제 고유한 그런 특징으로 하는 그런 마르크스주의적인 고전 마르크스주의적인 어떤 혁명론 이것과는 이제 좀 관계가 없는 것이 아니냐 그런 점에서 이제 선생님께서는 그것도 관련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예. 하여튼 뭐 그냥 되는 대로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 그러니까 제 책에서는 이제 다루진 않았는데 1920년대 말에 28년 이럴 때 그 조선공산당이 이제 뭐 국가론이라 그럴까 뭐 이런 문건이 있는데요. 신간에 만들고 뭐 이럴 때였던 거죠. 근데 그게 사실은 되게 합리적이고 어떻게 보면은 논리적으로도 잘 말이 되고 뭔가 될 것 같은 그런 게 있는데 내용은 뭐냐? 보통 선거에 입각한 부르주아 공화국을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선공산당이 1928년까지는요. 코민트는 6차 대회 전까지는. 그러면은 선거를 하면 그럼 뭐 일단 말이 안 되는 거지만은 이제 해방이 돼야 되는 거지만은 어쨌든 이제 그걸 지향하는 거죠. 근데 선거를 하면 그럼 공산당이 이길 수 있느냐? 사실 없죠. 누가 봐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소비에트를 만든다. 근데 이 소비에트라는 거는 어, 농민조합 같은 거 같습니다. 농민조합이라든가 노동조합을 잘 조직해가지고 이 부르주아 의회를 견제한다. 그래서 이것이 조선공산당이 생각하는 인민공화국인 거죠. 어떤 부르주아 의회와 기층의 소비에트 조직의 연대, 그러니까 결합. 근데 그게 이제 어, 20년대 말에 조선공산당이 생각하고 있다는 어떤 국가론인데 사실은 뭐 말만 좀 무섭지 지금 21세기에도 뭐 보통 선거로 투표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다음에 거기에 모든 걸 맡길 수 없으니까 좀 진보적인 사람들은 뭐 이런 시민단체라든가 대중조직을 만들어가지고 이제 그걸 보완한다. 뭐 이런 거랑 뭐 사실은 통할 수 있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한국 공산주의 운동이 도달했던 어떤 국가론이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게 중국에서 국공합작이 망가지고 코민테른 6차 대회 결의가 나오고 이러면서 이제 안 되는 거죠. 그런 거는 이제 다 없어지고 전면적으로 소비에트를 건설해가지고 뭐 부르주아랑 연대를 하면 안 된다. 그게 이제 그 발상이 부르주아 혁명을 하되 부르주아가 아닌 프롤레타리아트가 해야 된다. 이게 이제 그 30년대에 코민테른의 지시이기도 하고 조선공산당, 조선공산주의자들의 이제 혁명론이 되는 건데 그러면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게 사실은 이제 헤게모니론이라는 게 나오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헤게모니론. 근데 저는 이 통일전선론, 인민전선론과 헤게모니론이라는 거는 논리적으로는 뭐 그럴듯하게 결합이 되지만은 현실에서는 결합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상대편하고 같이 인민전선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헤게모니 가질게 그러면 그게 결과적으로 가질 수는 있지만은 헤게모니를 전제로 한 연대라는 건 일단 연대를 안 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건 뭐 역사에서 다 증명이 된 거고요. 뭐 중국의 국공합작도 결국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1차 국공합작은 안 그랬죠. 2차 국공합작에서는 중공의 헤게모니를 운운하니까 그건 뭐 국공합작이 아닌 거죠, 사실 그거는. 뭐 그냥 소강 상태인 거죠. 전 그런 거고 그런 의미에서 35년 그 7차 대회 이후에 인민공화국이라는 거를 다 내걸었지만은 그 45년도에 북한, 중국, 동유럽에서 보이듯이 이른바 그거야말로 PT의 헤게모니가 관철되는 인민공화국일 텐데 사실은 우리가 보듯이 전혀 통일전선이 아니었죠. 형식만 그랬을 뿐이지. 그러니까 그 20년대랑 비교했을 때는 그런 차이가 있다. 그리고 그거의 그 핵심적인 차이는 헤게모니론이고 헤게모니론은 사실은 좀 뭐랄까요? 그렇게 헤게모니로가 아니라 다른 식의 헤게모니로 접근을 해야지 좀 이렇게 포스트 막시즘에서 얘기하는 헤게모니 쪽으로 해석을 해야지 그 30년대 초반에 공산주의를 생각하고 있던 그런 어떤 힘의 우위라는 헤게모니적인 발상을 가지고는 잘 안 될 수밖에 없던 거였다. 좀 비극이 내장돼 있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한국의 사회 성격 논쟁이라 그럴까요? 그거는 그렇습니다. 뭐 저는 일본이나 중국에서 어, 여러 가지 얘기가 나왔지만은 결국은 이제 사적 유물론을 이 식민지 주변부에서 사적 유물론이 어떻게 좀 이렇게 재구성할 것인가 이거에다 관심이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뭐 관심 없는 사람들도 있는 거죠. 근데 그거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이 가장 그럴듯한 얘기를 내놨다고 생각하고 사실 그거는 나중에 돌이켜 보면 그게 사적 윤론을 이미 벗어난 것처럼 보이겠지만은 이제 그 사람들 그 당시에는 열심히 사적 윤론의 어떤 단어들을 가지고 그걸 자기를 설명하려고 애를 썼죠. 막수주의에 대한 어떤 그 존경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크게 본다면은 조선에서 인정식이나 방문경이 했던 것도 결국은 이제 같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의미에서 그 규모는 작고 뭐 새로운 얘기가 굳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은 제가 즐겨 인용하는 그 방문병이 인정식한테 인정식 그 인정식을 비판하기 위해서는 나는 사적 유물론을 좀 유보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한다는 용기가 굉장히 있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80년대도 아무도 못했을 얘기인데 30년대 그 상황에서 사적 유물론을 유보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왜 유보하냐? 여기는 식민지이기 때문이다. 이제 방문병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그게 저는 어떻게 보면은 일본이나 중국의 사회성격 논쟁과 공유하고 있지만은 더 직접적으로 태제화시켜서 그렇게 언수화했다는 게 그 한국이 놓여 있던 어떤 절박함을 더 잘 보여준다고 평가를 하고 싶고요. 네, 네, 뭐 일단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또 혹시 다른 분 질문이 있으실까요? 그 제가 짧게 질문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네. 저는 이제 뭐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전혀 뭐 문외한이기 때문에 좀 너무 어리석은 질문일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 한국 당시 이제 조선 뭐 한국과 같이 이렇게 완전히 어떤 다양한 사회 운동이 불법화되어 있고, 그 다음에 믿을 만한 국내 어떤 민족 부르주아들이 부재한 그런 유사한 어떤 그 식민지 상황을 누리는 다른 나라들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그런 나라들에서는 코민테른의 어떤 이런 방침이 어떻게 수용이 되었을지, 또 코민테른도 이런 국가들이 있을 것을 예상을 했을 수도 있었을 것 같거든요. 또 보고도 받았을 테고. 근데 거기에 어떤 반응을 좀 보였을지 좀 궁금합니다. 혹시. 예. 예. 근데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 코민테른의 관심은 중국까지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중국 혁명이 뭐 그 박노자 선생님 책에 나오는 23년까지의 붉은 물결이 일단 좀 잦아든 다음에는 거의 세계에서 혁명다운 혁명 운동을 하는 건 중국밖에 없으니까 사실은 이제 모든 뭐 식민지 태제, 주변부 태제라고 나오는 게 사실은 중국 중심으로 얘기를 하는 거고,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완전 식민지 치하의 혁명 운동이라는 거에 대해서 과연 코민테른이 그렇게 깊게 관심이 있었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냥 대부분 코민테른이 사용하는 워딩은 그냥 중국 혁명의 교훈을 그냥 한국에다 적용하는 거고, 근데 그거는 이제 세계적으로 봐도 사실은 뭐 식민지라는 게 뭐 동남아, 아프리카 뭐 다 있는 건데 딱히 이렇게 많이 언급했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코민테른이. 그래서 뭐 그런 좀 의심을 갖고 있습니다. 아쉬움을. 예. 네. 사실은 저희가 이제 홍정욱 선생님께 말씀드렸던 시간이 이제 1시간 정도 발표, 그다음 한 30분 정도 토론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의 시간이 다 됐거든요. 혹시 뭐 요거는 꼭 질문을 하셔야겠다는 분이 계시면 짧게 뭐 한 분 정도만 받을 수 있을까 싶은데요. 혹시 있으실까요? 예, 정진현 선생님. 홍정우 교수님, 제가 발표도 듣지도 못하고 마지막 짧은 시간에 들어와서 질문드리기가 송구하지만, 어, 지금 제가 마침 홍정욱 교수님의 연구 배양과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북조선, 현대 북조선 관계 논문을 학위 논문으로 쓰기 위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교수님께서는 1980년대 이후 김정일이 등장한 이후에 굳어진 김일성 후계 북조선 정치 권력 구조에서 북조선을 사회주의 혹은 사회주의에 가까운 체제라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본주의 혹은 자본주의에 가까운 체제라고 보시는가? 혹은 그런 어, 분야에 관심을 가지고 계셨다면 한 말씀 부탁드리고 아니면은 그냥 아닌 걸로 제가 이해하고 저의 궁금한 점은 여기서 그치겠습니다. 예, 제가 잘 모르는 분야니까 정말 그냥 짤막하게 제 감상만 말씀을 드리면은 저는 북한에 대해서는 이게 이제 사회주의와 민족주의의 관계 이런 문제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저는 20세기 사회주의는 그 코민테른 7차 대회의 결의가 상징하듯이 가장 민족적인 게 가장 사회주의적인 것이다. 이게 코민테른의 방침이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렇다면은 북한이 걸은 길은 뭐 본의 아니게 걸은 길일 수도 있습니다만은 어떻게 보면 가장 사회주의적인 길이고 그런 의미에서
또 우리가 알고 있듯이 가장 민족주의적인 길이기도 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극단화된 형태긴 하지만은 20세기 사회주의가 안고 있던 어떤 방향성을 좀 극단적으로 구현한 것이지 그것으로부터 일탈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주의냐 자본주의냐 이 문제는 제가 정말 더더욱 모르는 분야입니다만은 저는 현대 중국을 어떻게 볼 것이냐 이런 거랑 좀 관련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국공합작이라는 게 만약에 있다면은 지금 중국의 현상은 어떤 의미에서 국공합작으로 봐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좀 망상도 하고 그러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관점으로 지금 북한에 한번 잘 살아보려고 여러 가지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을 보면은 뭐라 할까요? 사회주의, 자본주의 어느 쪽이라기보다도 그 20세기 주변부 사회주의자들이 그 택했던 여러 가지 길 중에 하나로 이해할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그러면 오늘 세미나는 요것으로 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홍준 선생님 마지막으로 좀 말씀해 주실 것이 있으시면 좀 아닙니다. 나눠주시면 됩니다. 제가 여기 계신 선생님들 그리고 경상대의 전통 있는 사회주의 연구 그룹에 와서 이렇게 말을 할 수 있게 돼가지고 너무나 큰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또 좋은 자리에서 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그럼 홍준 선생님 장시간 동안 발표와 토론 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희 이 한국의 마르크스주의 세미나는 지금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이제 2026년 1월 7일 수요일 같은 수요일입니다. 4시에 원영수 선생님께서 1980년대 학생운동의 막스주의 수용이라는 주제로 또 발표를 해주시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10일부터 16일 그 주에는요, 저희 오늘도 이제 참석하신 박노자 선생님께서 그 동방 노력자 공산대학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거기에 이제 등록했던 최초의 한국인들에 대해서 초기 한국인들에 대해 또 발표도 해주시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건 좀 자세하게 일정이 나오면 따로 이제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고요.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